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이준석이를 엄청 이해하시는군요. 그럼 이준석이가 온갖 여러 사람들과 통화 녹음질하는 짓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된 여전사인 줄 알았는데 역시 줄석이의 혈안이 된 외눈박이일 뿐 이준석이 말처럼 딱합니다. 아이, 다들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고 힘내서 정권교체 해내자고 서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러십니까? 이준석이한테 줄 서봤자 이렇게 돼요. 저 가서 일렬로 쓰세요, 일렬로. 에이, 세로로 쓰라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자, 땅 하면 다 같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출발선상에 나란히 쓰는 거는 이준석이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갔으면 돼, 그냥. 아무리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어차피 줄 쓴 다음에 또 거기서 경쟁도 해야 돼. 뭘 기대를 해요, 저런 사람한테. 그거 자꾸 화만 내지 마시고 일단 당원 가입부터 하시고 천천히 보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내가 오늘 기분이 괜찮거든. 특별히 이준석 빼고 뽑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 엄마, 피망은 빼고 뭐 이런 거지. 응. 옵션. 이준석이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안 뽑게 해드린다니까. 아이, 못 나오게 할게, 못 나오게. 그건 그렇고 통화 녹음하는 짓거리 어떻게 생각하냐? 제 입장은 이래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지난 4월에 차은택 씨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됐다가 2달도 안 돼 그만둔 게 문제가 됐었죠. 갑작스런 사임 이유를 두고 국회 청문회에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는데 여명숙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라면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해임을 통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 전 장관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을 저희 SBS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쯤 서울 문체부 장관 사무실에서 당시 김종덕 장관과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여 본부장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아니, 아까 점심 때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려고 전화를 하시고 저는 조금 시간을 좀 불가한다고. 해임 지시를 할 때 박 대통령의 심리 상태까지 묘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또 괜히 이거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마음을 고르셨군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화 일주일 뒤에 여 위원장은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지난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의 해임 지시를 통보했다는 여 위원장의 청문회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여명숙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여명숙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 안 했어요? 네,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 여명숙 위원장은 어떻게 해임된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그 불화가 심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근데 직원들 몇 하고만 일부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고 전 직원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명숙 위원장이 심지어 뭐 수백만 원을 들여갖고 자기 사무실을 도청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말에 따르면 여명숙 위원장이 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녹취된 대화 내용을 오늘 전해주자 김 전 장관은 말을 바꿉니다. 청와대하고 협의해갖고 이렇게 결정 났다는 걸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VIP께서 전화를 직접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여 위원장은 전임자인 차은택 씨의 문화창조융합본부 운영에 대해 자신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구했던 것이 해임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정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혈세가 누수되는데 뭐 이런 지하에 그 감사를 하실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 위원장은 각종 사업계획서와 영수증,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한 결과 차은택, 김종덕, 그리고 청와대가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여 위원장의 문제 제기를 거추장스럽게 여겨 해임한 것인지 특검팀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아, 죽을 뻔했네. 끝.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미향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꽤 시간이 됐고, 그리고 구독자도 61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십니다. 그만큼이나 다양한 댓글들이 있죠.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댓글들을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미향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꽤 시간이 됐고, 그리고 구독자도 61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십니다. 그만큼이나 다양한 댓글들이 있죠.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댓글들을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댓글 중에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친일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친일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친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친중이지 친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쩌다가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번에 올림픽에까지 이런 식으로 반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답을 정치에서 찾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반일 정서를 심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에게 반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논란이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반일 정서를 통해서 감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역사 동안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반일 정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상 세뇌되어 왔죠. 그리고 그거를 깨준 의인이 바로 윤미향 씨였습니다. 윤미향 씨는 소녀상을 앞세웠고,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웠었습니다.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이었습니다. 소녀상에다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기시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 윤미향 씨입니다. 윤미향 씨가 정치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윤미향 씨에 대한 논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금기에 의해서 윤미향 씨의 논란이 감춰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미향의 실체는 정작 피해자 할머니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윤미향 씨와 관련된 논란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불릴 정도로 온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작에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으로 타부를 앞세워서 금기를 앞세워서 활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의연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정의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의 시작이 됐었던 회계부정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을까요? 자,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윤미향 씨에 대해서 11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대부분의 의혹들이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정말로 정의연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계부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윤미향 씨에 대한 의혹이 11가지나 불기소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도대체 뭘 믿고 윤미향 씨를 기소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윤미향 씨에 대해서 11가지 의혹이 불기소 처분이 되면 뭐합니까? 사실 윤미향 씨에 대한 의혹은 11가지가 아니라 그거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치매 증세를 가진 기론옥 할머니를 하여금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사실상 사기를 쳤다라는 혐의입니다.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연은 대부분의 혐의가 무혐의가 됐으니까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11가지가 무혐의가 됐지만 8가지가 혐의가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인정이 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만약에 윤미향 씨가 정말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의연이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재판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진실이 자기 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재판에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미향 씨에 대한 재판이 차일피일 계속해가지고 미뤄졌습니다. 끊임없이 윤미향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재판을 미뤘죠. 그래가지고 기소가 된 지 11개월 만에 윤미향 씨에 대한 재판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 나와서 윤미향 씨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대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론 재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바로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미향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그런 식의 혐의가, 입학과 관련된 혐의가 가짜뉴스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윤미향 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미향 씨에 대해서 충격적인 근황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지금 제2의 나라 지금 인터넷에서는 윤미향 씨가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본 11개월 만에 윤미향 씨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 나와서 윤미향 씨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대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론 재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바로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미향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그런 식의 혐의가, 입학과 관련된 혐의가 가짜뉴스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윤미향 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미향 씨에 대해서 충격적인 근황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지금 인터넷에서는 윤미향 씨가 발의했다라고 하는 법안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박할 목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애당초 우리가 명예훼손이 있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 유포까지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을 유포한다라 그래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안타까운 비밀, 그거를 공공연히 유포한다면 당연히 그것 또한 모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도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위안부에 대한 문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위안부 문제는 일종의 뭐인 겁니까? 그냥 단순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현재도 마찬가지죠.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근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판단, 역사적인 해석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차단시키겠다 그런 법안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누군데요? 정의연을 지금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위안부 자체도 금기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윤미향 같은 사람들, 정의연 같은 단체, 그 단체들조차도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금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처벌이 어떻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막겠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보 언론이 됐건 뭐 보수 언론이 됐건 하나같이 지금 전부 다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진보 언론사들은 정말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은 전조가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해석의 영역에 남겨놔야 되는 거,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을 법안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정해준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해석을 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언론
언론중재법 같은 거를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진보적인 언론사들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언론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미지에 속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
자, 최근 위안부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이상한 악법이 하나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미향도 참여했다라는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틀어막는 악법이다. 엄청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뉴스도 한번 보세요. 후원금을 유용하면은 단체가 함부로 다른 곳에다가 돈을 쓰면은 그거 언론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비판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래서 제발 좀 문정부를 뽑지 말라고 현명한 극소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변질된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이 법은 사실상 친민주당 노릇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분란을 조성하고 국민들 사이에 감정과 분노를 부추기면서 다니던 그런 각종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어이없는 게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그런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유가족 분들의 편의는 우리가 봐준다라고 쳐도 일단 넘어간다고 쳐도 여기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소리는 왜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시민단체가 피해자입니까? 본인들이 피해 당사자인가요? 처벌 기준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라고 해요.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보통 그러니까 징역 2년 이하 뭐 한 500만 원 이하에서 끝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징역 기준은 무려 2배, 2.5배가 넘어가고 벌금은 무려 10배 많게 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성역화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어리석은 국민 너희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조차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피해자를 보호한다라면서 왜 너희 단체들까지 슬쩍 법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정작 피해자들한테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니들끼리 진행하는 이 저의가 뭐냐. 당연한 반응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했다고 명예가 훼손된다면은 그거를 명예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혹은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스스로가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관련된 진실을 말하고 다니면은 그것도 법을 어긴 거냐? 우리도 위법한 거냐? 라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반박할 수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기금을 횡령하고 유가족들의 보상금의 몫을 지들이 빼돌리고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감성팔이를 하고 착취를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앞으로 할머니들 스스로가 아, 시민단체 이거 얘들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다녀도 일단 이 악법 법률대로라면은 할머니들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법이 그러니까요.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민단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다른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금 계좌 같은 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사적인 곳에다가 사적인 용도로 긁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가로막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결국 이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정치권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분노와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나쁜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날조된 신화를 만들고 선점해 놓은 그런 사회적인 거대한 프레임이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은 본인들이 누리고 살던 기득권 전체가 흔들리겠죠. 날조된 신화가 흔들리면은 본인들이 누리고 살던 특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들이 말도 못 꺼내게 가로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답 나오죠. 여러분 이게 독재 아닙니까? 말도 못하게 하는 이게 독재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작 할머니들과 유족회에서는 일본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싶어 해요. 적당히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좀 쉬고 싶으신데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 그런 좌파 계열의 정치 시민단체들이 그 꼴을 두 눈 뜨고는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런 게 돈방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 있는 큰 시민단체가 한번 되고 나면은 그거를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이 정권일 때는 더 많이 나오겠죠. 참고로 그 돈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 기업들의 세금이지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카드를 긁고 사적인 용도로 돈 쓰고 자유롭게 살다가 돈 떨어진다 싶으면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돈 복사를 하면 됩니다. 감성팔이 한번 해주고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한두 번 즙짜면서 국민들을 선동해주면은 방송사 모금 같은 걸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바보 같은 국민들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막 갖다 퍼주잖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막 말한다라고 끝장내버리면 그만이고 이제는 법까지 만들고 있죠. 이렇듯 이 사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타인의 아픔과 비극을 자기들에게는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도구,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게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타인들의 아픔과 비극을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일본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쉬는 거를 저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태생 자체가 이 문제를 끝까지 이용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악마들도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저러면서도 저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정의롭다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양심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마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 스스로조차 자기 자신조차 속여넘기는 어마어마한 합리화, 자기 암시를 이미 해놨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벌어모은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보세요. 사람들 앞에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친북 성향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단체들을 뒤에서 자금 지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반일 감정, 반일파리 이런 거하고 친북, 친중하고 뭐 페미 이런 거하고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는데 다 좌측이라는 그 사상의 범주는 거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머니들 눈물 팔아 모은 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친북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단체를 지원했다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그만 도움을 받고 쉬고 싶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일부 할머니들이 위로금과 보상금을 받아가자 정대협 애들이 했던 짓거리 좀 보세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단어로 제가 차마 읽기조차 힘든 그런 단어들로 할머니들을 매도하고 또 위안부 명단에서 이름을 떼버리면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악마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갈등을 자극하고 사람들 간의 분노와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한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대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야 본인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합의하는 거를, 갈등을 봉합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할머니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이 사업 아이템을 지들이 독점하고 팔아먹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감탄 안 나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훈련회니 교육회니 뭐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악마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갈등을 자극하고 사람들 간의 분노와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한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대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야 본인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합의하는 거를, 갈등을 봉합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하나 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할머니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이 사업 아이템을 지들이 독점하고 팔아먹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감탄 안 나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보세요. 남의 피눈물 값으로 벌어모은 돈을 가지고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다가 건물까지 지어 올렸다라고 하죠. 말로는 직원들의 수련회니 교육회니 뭐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고기 구워 먹고 과자 사 먹고 별장처럼 써먹은 거예요. 별장으로. 근데 저 쉼터 건물의 정체에 대해서 정작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TV 뉴스 나오는 것 보고 그걸 알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기억나십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돈도 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그거 이제 받아왔었죠, 우리나라가.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과 지금 나오는 시민단체들, 수많은 나쁜 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 휩쓸렸던 우리나라 바보 같은 국민들이 맹비난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잘못된 합의라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로 할머니들 남은 여생에 도움이 되는 건 누구였을까? 할머니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 때도 할머니들은 돈을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정의기억연대 같은 곳들이 못 받아가게 그 돈 받아가면은 배신자다, 동지들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분위기를 부추겼다라고 해요. 그거 관련된 뉴스 기사들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의 여생에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누구였을까요?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봉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쪽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이렇듯 거대한 선입견의 장벽, 국민들이 자기도 모른 채 거대한 미디어에 세뇌당해온 잘못된 상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런 의식의 암세포들, 잘못된 선입관이라는 암세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민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들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거 그냥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부가 독점을 하고 사회적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민들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자기들이 기준을 강요하고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 누가 진짜로 자유와 민주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지금 진짜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스스로 제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저는 피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